다 만나면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억양, 북한은 소리 어성 높게 얘기하고 정감만 하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뭐 그냥 쌍캐 막 붙여서 얘기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을 열어주는 거 정말 아직도 익숙이 안 되거든요. 차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잘하셔야 돼요. 한국에 금방 오신 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의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익숙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저는 남한 TV를 그렇게 오래 보고 왔는데도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받은 느낌과 충격은 무엇인가요? 전 냄새에 되게 민감했었어요. 중국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냄새는 정말 향기로웠어요. 중국 사람을 비하하는 건 아닌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을 깨끗하다고 느끼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에 둘도 없이 깨끗한 사람이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 몸에서 나는 향 냄새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뭐라고 교육을 하냐면 자본주의는 향수 냄새래요. 돈이 많고 좀 생활이 부유해질수록 좋은 냄새가 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을 했고요. 그것도 자주 한 거예요. 겨울에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하고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났을 때는 제 몸에 이 아시나요? 이 있어요. 이 있고 석회도 있고 그리고 손톱도 이렇게 보면 여기 때가 정말 많이 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오면은 손톱을 이렇게 길러버리라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 기르고 있어서 너무 만족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새까맣게 낀 손톱. 그리고 머리는 이가 있고 옷은 언제 씻어 입었는지 모르고 일주일에 한 번도 속옷을 갈아입으면 잘 갈아입는 뭐 이런 정도니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본인들끼리는 못 느끼잖아요. 다 그런 냄새니까. 그랬는데 중국인을 처음 만났는데 그 샴푸나 바디워시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향기로운 냄새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가지고 '와 나 이 향기가 너무 좋다.' 막 그런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인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됐는데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 대한 걸 전해 들을 사람이나 전해 줄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사람을 접촉하는 데에 제한적이니까. 근데 그때 TV를 봤죠. 예. 이성 TV를 보게 되면서 남한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중국에서 6년 있었는데 6년 동안 거의 남한 TV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1 년까지는 아니고요. 한두 달은 이해가 안 됐어요. 그때 이정현의 반 막 그거 볼 때였거든요. 근데 그 노래를 처음 봤을 때 충격이었어요. '저게 무슨 말이지? 우리나라 말을 하는 게 맞는가?' 막 이런 정도였고 그리고 나서 인제 월드컵을 그때 거기서 본 거죠. 2002 월드컵을. 그리고 나서 이게 호랑이 달린 거기가 남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때 충격이었죠. 와 남조선이 축구를 잘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월드컵에 4 강까지 가고 막 이렇잖아요. 그동안에 그렇게 남조선이 못 산다고 얘기를 해 줬었는데 축구도 이렇게 잘하는 나라였구나 그때 알았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상상이 뭔가 굉장히 증폭이 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한국에 딱 온 거죠. 왔는데 인천공항에서 탁 내렸는데 냄새가 다른 거죠. 인천에 도착했을 때 제가 4월 달에 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봄 내음이 싹 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제 국정원에 들어갔고 국정원에서 인제 막 너무 좋게 보내고 물론 안 좋은 기억들도 있어요. 뭐 공항에 내리자마자 "쟤네는 왜 많이 오나." 이런 사람을 처음 봤고 그리고 국정원에 가서 옆방에서 막 아악 소리 나는 소리를 들으면서 좀 공포심도 느꼈고요. 근데 그때는 다 받아들였어요. 왜? 나를 받아준 것만 해도 어디야. 남은 뭐 맞아 죽든지 말든지 "난 여기서 살 거야." 막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여기는 인권에 대한 이런 얘기들도 하고 하다 보니까 생각이 되는 거죠. '아 지난 일이었더라도 내가 말하면 지금 현재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도 그거를 고쳐질 수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쩌면 탈북민한테는 "너네는 고마워해라." 이렇게 요구한 사람도 있어요. "니네는 사회에 대해서 불만이나 이런 것들 말하지 말고 그냥 고마워하는 게 니네가 할 도리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 마음도 이해해요. 예 이해하는데 어쩌면 저나 그런 불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그런 마인드를 계속 끌어갈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처음 와서는 막 기대감
그다음에 뭐 설레임 이런 거 있었다가 그다음에 좀 억울함, 여기에 대한 반항 뭐 이런 것도 살짝 있었고요. 그렇게 하면서 오다 보니까 오자마자 제가 한 11월 월이죠. 그러니까 와서 9개월 개월 만에 중국에 있는 애들 다 데려왔어요. 중국에 있는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리고 그 중국 남편도 데려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은 그 어려운 시기 중국에서 힘든 시간을 그 사람들 때문에 보낸 거였거든요. 뭐 나쁜 일도 있었고 뭐 싸움도 있었고 서로 무시당하는 일도 뭐 어마어마했었죠. 근데 그런 모든 거를 넘어서서 어쨌든 내가 그 중국에서 6년 동안 살 수 있었고 한국까지 오는 데는 그 사람들의 도움이 가장 컸기 때문에 내가 한국까지 데려오는 게 그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진짜로 저는 탈북하는 과정에 아이들 없었으면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 오다가 죽을 수도 있으니깐요. 근데 아이를 다시 보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제가 라오스에 수림을 헤치고 아고가 사는 맹콩강을 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오니까 이게 좀 세상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더라고요. 왜 엄마가 맨날 불만에 차이는데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국 생활을 점점 정착해 가고 살게 되었죠.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크게 느낀 문화적 차이는 무엇인가요? 콩글리시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몰랐습니다. 저도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전공이라기보다는 북한은 외국어를 하나씩 가르쳐요. 하나씩 가르치는데 저희가 1, 2, 3 반이 있잖아요 학급마다. 그러면 1 반, 2 반은 영어, 3 반은 로 이런 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서브로 한문, 중국어 같은 한문 그러니까 간자체는 아니고요. 중국 간자체 쓰는데 우리는 정자체로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가르쳤기 때문에 외국어를 중국 한문을 쪼끔 알고 그리고 러시아어를 한 거죠. 근데 여기 오면은 다 콩글리시예요. 스트레스, 컴플레인, 아메리카노 그것도 아이스는 또 뭐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처음에 그것도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암기해야 되잖아요 다 모르니까. 그리고 또 대학교 들어가서는 고대 정치사상 들어가면은 정치인들 이름은 다 외국 이름이잖아요. 그 한 학기 동안 이름만 외웠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언어에 알매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근데 사실 머리가 좀 되는 분들은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오늘 아침에 스트레스 받아서 나 진짜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파. 그럼 머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는 거는 나쁘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스트레스라는 건 좋은 단어는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처음에 했고 그런 것들이 좀 익숙이 되면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런 익숙된 것 말고 그러니까 이 콩글리시 말고 저희는 좀 열심히 하는 거가 제일 좋은 줄 알아요. 그래서 어느 날 얘기했잖아요. 파리바게뜨에서 취직이 안 됐는데 어떤 고마우신 분이 그러니까 우리 그 도우미 선생님들 있잖아요. 그 도우미 선생님이 지인의 지인의 뭐 이렇게 돼서 "야 여기 탈북자들이 왔는데 너네 좀 일자리 줘 봐라." 이래서 사우나에 취직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 사우나에 딱 취직하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준 이 사장님한테 나는 그냥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일했거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주변 사람들한테 민폐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일하니까 우리도 더 많이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막 "너 왜 우리가 노동권을 목숨을 바쳐가면서 8 시간을 지켜고 이렇게 사는지 아느냐고. 내가 뭘 잘못했지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좀 그랬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쉬면 될 거 아니에요 안 하고 싶으면은. 근데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딴지 거는 문화. 근데 카는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게 되면은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열심히 뭐 열성 뻗으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냅두고 "너 그러면 뭐 열심히 하면 당해도 있다."하고 뭐 "칭찬받겠네." 이렇게 하고 말지 그 사람 "너 쉬어라." 뭐 "너 일하는 거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 문화였었거든요 본인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여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왕따를 당하기 시작한 거야. 사장님은 또 저를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와 너 니 같은 사람 더 없냐." 그래서 그 같은 탈북자 그래서 저 때문에 한 4-5 명이 더 취직했어요 거기에. 근데 4-5 명도 제 편이 안 되어 주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사장님이 저를 너무 이뻐하니까 왕따가 된 거죠. 그래 갖고 나중에 사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셨어요. 제가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 그만두겠다."고. 왜냐면은 제가 믿었던 이 탈북자 친구들까지도 저를 남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좀 힘들어 가지고 사장님한테 "그냥 힘들어서 그만두겠다."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그랬더니 사장님이 돈이 적다고 그만두는 줄 알고 그 직원 중에도 제일 많이 줬거든요. 근데 그것도 또 미움께 받을 일이죠. 직원 중에 제일 많이 줬으니까. 그래 갖고 그만두고 나와서
나는 열심히 했을 뿐인데 이것도 아니구나.' 이런 문화를 좀 느끼면서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이러지?' 뭐 한때는 그랬었고. 근데 지금은 어떤 마음이냐면요. 이런저런 사람 다 있다. 그리고 나만 해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다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차이, 그러니까 정말 적지만, 그러니까 이게 큰 문화 차이는 없어요. 그리고 뭐 우리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숭어가 뛰면 망둥이도 뛴다." 뭐 그 속담 같은 거 있잖아요. 얘기하면 다 놀라요. 그 속담 아느냐고 저보고.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나라 사람 취급을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다 알거든요. 뭐 "알력관계가 어떻다." 이런 거도 말하면은 그 알력이란 단어가 여기는 꽤 이렇게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근데 북한이 알력이라고 말하고 여긴 알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의 어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되게 그래요. 그리고 경상도 출신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 보면은 오히려 거기는 "골 아프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이 다 "골 아프다."고 하거든요. "머리 아프다."고 절대 말 안 해요. 그래서 "골 아프다." 이랬더니 서울 사람들은 "에이 무슨 이런 북한 사투리를 하냐." 이래서 나는 '이게 북한 사투리였구나.' 싶었는데 경상도 사람을 만났는데 "골 아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 거기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되게 많은 것들이 녹아 있어서 적응하는 데는 쪼끔만 이해하는 마음만 가지면 금방 적응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음식은 무엇인가요? 불고기. 불고기인데 물이 있던데. 왜냐면은 불고기는 불에다 이렇게 구워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불고기의 의미는 삼겹살 굽는 거 그리고 소고기 굽는 거 이런 굽는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었어요. 소불고기 먹으러 가재요. 그래서 와 이 지지지지 굽는 거 상상하고 갔는데 막 버섯에 뭐 당면에 막 들어가 있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음식인지 모를 음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달잖아요. 그래서 '야 이 맛있는 고기를 왜 이렇게 먹을까?' 그리고 떡볶이. 떡볶이가 그 고추장을 넣어서 하잖아요. 저희는 떡을 절대로 고추장에 안 찍어 먹거든요. 떡은 그대로 먹어야지 왜 고추장에 찍어 먹어요. 와 그거 진짜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회를 못 먹는 친구들도 많았었고요. 육회, 소고기를 생으로 먹는 건 있을 수 없죠. 왜냐면은 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축을 해서 바로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유통하는 과정에서 냉장 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삶아서 무조건 끓여서 먹지 않으면 속탈이 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돼지나 소나 다 기생충이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서는 그런 기생충 퇴치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사람도 못 하는데 짐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먹었을 때는 천백충이라든지 이런 돼지나 소에 있는 기생충들이 사람 몸에 그대로 올라와요. 그래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생으로 못 먹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국에 와서는 좀 놀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좀 이상한 음식 중에 하나가 뭐 와플?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구워 가지고 안에 아이스크림 넣어서 주는 도대체 무슨 음식인지 모르겠는 그런 음식이었는데 지금은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맛있고 육회도 너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고 우리 사실 한국에 오면은 탈북민들이 피자나 햄버거를 안 먹을 거예요. 냄새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즈 냄새 그리고 햄버거는 소고기 냄새가 굉장히 그 누린내가 많이 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좀 기피하는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하나는 또 커피. 커피는 저는 아직도 못 먹습니다. 못 먹는다기보다는 안 먹죠. 왜냐면은 카페인이 굉장히 저는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잔을 먹잖아요. 그럼 막 24 시간 안 자도 돼요. 그래 갖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먹고 싶긴 한데 먹으면 그렇게 하니까 안 먹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먹어보신 음식 중에 의외로 맛있거나 좋게 경험하신 것도 있으셨나요? 그럼요. 우유. 그러니까 저는 북한에서 우유 못 봤어요, 한 번도. 그런데 그 산양유는 있어요. 염소젓 있잖아요. 염소젓은 우리가 염소를 키우니까 바로 짜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 바로 먹는 우유는요. 그 생맛이 있는데 비릿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 갖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놀랐을 거예요, 그 음식에 대해서. 근데 여기는 다 저온 숙성하고 뭐 이렇게 다 세균 그런 거 다 처리한 다음에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 냄새도 좀 덜한 것 같고 되게 고소하고 맛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못 먹었죠. 왜 못 먹었냐면 그 우유를 소화하는 그런 게 없대요. 소화 효소가 없어 가지고 그러니까 탈북자들 대부분 오면 여기서 우유 마시고 다 화장실 달려가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인제 효소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분해 효소가. 그래서 우유는 정말 여기서 물처럼 먹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너무너무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면은 북한에서 금방 태어난 애기 우유 먹이잖아요.
근데 우유가 없어서 바로 막 옥수수죽을 먹여요. 그러니까 아기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옥수수죽을 먹잖아요. 그래서 100일 되기 전에 소화불량으로 죽는 아기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는 막 통에 우유도 있고 분유도 있고 정말 우유의 종류가 넘쳐나잖아요. 그래서 엄마니까 그게 제일 생각나는 여기서 막 나 우유 이렇게 그 하수도에 이렇게 버리잖아요. 유통기한이 버릴 때마다 아까워. 야 이거 유통기한 지나기 전에 북한에 그 젖 안 나는 엄마 그러니까 북한 애기는 엄마 젖 안 나면 죽는 거예요 그냥. 그 살 방법이 없어요. 그 뭐 옥수수죽을 먹고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영아 사망률이 북한이 아마 아시아에서 제일 높을걸요.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그때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느 나라가 굉장히 영아 사망률이 높대요. 근데 그 나라보다 통계 수치적으로 더 많은 게 북한이래요. 그러니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 되기 전에 죽는 거죠. 북한에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가요? 북한에서 남한 남자는 모든 여성이 결혼하고 싶은 남자죠. 북한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은 건 알고 계실 거예요. 여성이 좀 더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거의 반반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더 많이 태어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북한의 여성들은 대부분 결혼을 일찍 합니다. 23살 전에 시집을 못 가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26살이 됐다면 영원히 못 간다고 봐도 돼요. 26살이면. 여기는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30살 넘었다. 그러면은 우리 집에 30살 된 처녀가 있다는 자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제가 시집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했기 때문에 우리 엄마도 맨날 23살 전에는 너 시집 가라. 근데 또 의외로 21살, 22살에 가면은 또 발그라진 사람으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딱 정년기가 23살. 여기가 정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든 여성들이 이제 남조선 방송이 나오면 그 시위에 나온 남자들 다 뚜루지르 쳐다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경찰관이 이렇게 그 방패 쥐고 서 있잖아요. 근데 곤봉으로 막 시위대가 치면서 모자가 탁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 모자 안는 남자가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 갖고 저게 뭐냐고 나는 저 사람하고 결혼할 거라고 막 그때가 막 7살 10살 이때인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정도로 남한의 남자들은 다 예쁘게 보였어요. 너무 그러니까 얼굴도 하얗고 키도 크고 그러니까 중국에 와서도 그 중국에 남한 사람들이 오잖아요. 중국에 있을 때. 그러면 중국 사람들 속에서도 남한 사람에 대한 이제 동경이 굉장히 많다 보니 어떻게 해서나 남한 사람을 만나고 싶거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가는 루트를 알기 위해서도 남한 사람과 접촉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았고요. 근데 다 만나면은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억양. 북한은 막 소리 어성 높게 얘기하고 뭐 정감만 가는 말은 하나도 없거든요. 뭐 그냥 쌍캐 막 붙여서 얘기하고 근데 여기는 그런 남자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을 열어주는 거 정말 아직도 익숙이 안 되거든요. 차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빼주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잘하셔야 돼요. 차문 빼고 의자만 빼줘도 한국에 금방 오신 분 자기를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예의상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익숙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죠. 저는 남한 TV를 그렇게 오래 보고 왔는데도 그게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헷갈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리고 뭐 옷을 준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오히려 설레거든요.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어쨌든 남한 남성에 대한 남남북녀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도 그 얘기하거든요. 남남북녀 다 얘기해요. 근데 이제는 남남 남녀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아마 인정을 하실걸요? 한국과 북한에서의 연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애는요. 딱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남한 사람들은 자유로운 연애잖아요.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북한은 무조건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해야 돼요. 무조건.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과 손을 잡는다 그럼 애를 낳아야 되고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이렇게 손을 잡거나 뭐 아무나 이렇게 연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꼭 모자르듯이 요건 요거고 저건 저러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때도 중학교 4-5 학년 그러면은 한 14살 15살 이때 연애하는 애들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연애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퇴학입니다 퇴학. 그래서 모두 다 그냥 전학도 아니에요. 영원히 학교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럼 그만두면은 어떻게 하냐. 그 상황에서 그냥 집에 있다가 만 16세 되면은 일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4세에 그렇게 했다면 2 년은 그냥 집에서 학교도 못 가고 그냥 그렇게 있다가 인제 직장에 나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는 뭐 평생 직장에서도 뭐 아무것도 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동네에 다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서 다 살거든요. 그럼 제가 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조리돌림 당하는 느낌? 그러니까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평생이 그냥 나락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게 그 북한 사회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같은 게 없거든요. 왜냐면 당에 반대하고 추령에게 반대한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질하고 조리돌림 하는 게 충성자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테 비판하고 남을 헛뜯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죄책감 같은 거를 느낄 수가 없죠. 그래서 나쁘면은 바로 얘기하는 거. 이게 그 참된 사람의 무슨 모범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게 여기 와서 발현이 되면은 많이 힘들죠,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처음에 직장 문화에 가서 적응 못하는 게 아마 그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애들로 말해야 돼?'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잘못했더라도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이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기서는 "아니지. 너 잘못했어. 그건 잘못된 거야."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다 무서워서 도망가죠. 그러면은 직장에서 칭찬받을 리가 없죠. 네. 탈북 여성과 연애 혹은 결혼을 위해 주의할 점과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에서 올린 영상 중에 "탈북 여성과 결혼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라는 내용의 영상이 가장 많이 플레이됐어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거든요. 그리고 뭐 메일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네 제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찾아서 연결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해 준다는 건 아니지만 노력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두 분에게는 보냈어요. 그리고 그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찾고 있어요, 주변에. 근데 그 두 분은 대체로 저한테 메일 보내신 분들은 50 대나 60대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50 대나 60대 분들이셔서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탈북 여성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결혼했던 여성분이 어떤 여성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에 대한 좀 이런 심한 충격 같은 것을 탈북민이라는 새로운 그 뉴 페이스라고 하죠. 그런 분들한테서 좀 해소할 수 있다는 희망 같은 걸 가지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신 분에게 "아닙니다." 이렇게 딱 자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진짜 실제로 사연을 들어보니까 도와주고 싶은 분도 계세요. 너무 좋으신 분인데 헌신하시는 분이었거든요. 교회 성직자 분이셨고 그랬는데 저는 탈북 여성 중에 희생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은 소개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 50 대에서 60 대이신 탈북민 분을 찾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탈북민 여성들도 50 대, 60대 되면은 결혼을 거의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결혼을 해.' 이런데 사실 저희 엄마도 30대 후반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재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전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저게 뭐냐."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다. 근데 지금 제가 결혼 생활을 하고 나이 들어 보니까 새로운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는 또 다른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혼자 있다는 건 사람이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과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그래서 막 뭐 '어떤 서비스를 할까?' 이런 생각도 막 했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다 접었는데 일단 탈북 여성들이 많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그리고 34,000명 중에 10,000명 이상은 여성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34,000명 중에 70%가 여성이에요. 그리고 70% 중에 거의 30 대, 40 대에 이르시는 분들이 90%를 이룹니다. 왜냐면 50 대를 지난 60 대이신 분들은 탈북조차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북한에서 60 살이면 죽거든요, 수명이 짧기 때문에. 근데 50 세, 60 세가 국경을 넘어서 탈북한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 때도 82 년생이었는데 제 또래가 26 살 그러니까 20 대가 제일 많았어요. 그때 한 해에 3,000 명이 들어왔는데 거의 2,000명 가까이가 여자 중에 20-30 대를 차지했을 거예요. 지금도 그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34,000명 중에 많이 잡으면 25,000 명까지 탈북 여성일 수도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성이죠. 근데 한 가지는 이겁니다. 저는 2008 년에 들어왔거든요. 그럼 지금 17년 20 년이 됐잖아요. 그래서 20 대에 들어와서 40 대가 됐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 우리 때처럼 계속 한 해에 3,000명 들어오는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한 해에 뭐 한두 명도 들어온 해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쪼끔 늘어났지만 중국에서 다 오시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중국에 나와서 가정을 다 꾸리셨던 분들이죠. 그래서
초혼이라기보다는 재혼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아이가 있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17년 있으면서 결혼 생활을 계속 쭉 이어가고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봐도 결혼을 했거나 재혼을 하기 위해서 있는 친구들은 있어도 초혼은 많지는 않죠. 그래서 요런 비율적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어차피 초혼이신 분들 있잖아요. 20대 30 대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바로 다 배우자를 찾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제가 해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40 대 50 대를 넘어서신 분들, 그리고 '이런 게 맞나? 그리고 내가 다른 배우자를 찾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망설이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 댓글에도 달았거든요. "교회에 가시라." 교회에 가시면은 대부분 탈북자분들이 교회를 많이 가세요. 왜냐면은 원래 집단 생활을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 섞이는 거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사실 북한에서는 김일성 사상이 교회 사상이랑 비슷하다고 싫어했는데 그게 또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빠지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지금은 그 신실한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분들 중에는 재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그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교회도 가시고, 그리고 또 탈북민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뭐 탈북민들만 모이는 커뮤니티도 있거든요. 그런 데서 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주의할 점, 탈북 여성들은 상처가 많다는 거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되게 거칩니다. 이게 말투. 저도 무섭죠. 저도 17년 됐는데 지금도 이렇게 막 화가 나면은 거기 말을 그대로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게 마음을 숨기는 걸 거의 못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나쁘면 나쁘다, 좋다면 좋다고 말하는 걸 참된 사람이라고 배웠으니까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애들로 말할 수도 있는데 막 찍어서 말하는 거예요. "너 이거 잘못했어. 이런 건 아니야." 막 이런 식이니까 남한 분들은 거기에 좀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도 말씀드렸거든요. 어떤 분이 결혼정보업체에서 소개한 여자를 만나러 나갔대요. 근데 앉자마자 막 돈 얘기하고 이러는데 실망하시나 봐요. 그래서 "북한 여자는 아니다."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는데 보고 마음 아팠어요.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그 누구보다도 사람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이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을 겪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 생의 반려자를 찾는 건 정말 큰일이에요. 그런 분이 용기를 내서 그 자리에 나갔는데 이분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막 돈도 바래. 그리고 남자에 대해서 나는 크게 생각 안 해.' 이런 바닥을 보였음에도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면 잡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남한 여성들은 막 소개팅이나 이런 선자리 맞선자리 나가면 정말 예쁘게 꾸미고 나가잖아요. 전혀 안 꾸미고 나가요. 막 있던 그대로 막 추리닝 입고 막 나가는 여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놀랍죠, 이런 모습이. 근데 그 뒤에 있는 그 여성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는 남자면은, 그래서 제 주변에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제 친구가 35살 넘어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다 놀렸지. "너 이제 시집 못 갔다."고. 북한 사람으로 치면 저도 34에 결혼을 했는데 그 친구는 더 늦게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너 시집 못 갔다." 근데 "난 아니야. 괜찮아. 시집 안 가도 돼. 나 그냥 혼자 살 거야." 그리고 그 친구는 북한에도 가족이었고, 그러니까 결혼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결혼한 적이 전혀 없고, 그러니까 그냥 중국에서도 안 했고, 중국은 뭐 한 달인가 머물고 왔으니까 거의 모르고, 한국에 온 지도 지금 꽤 오래됐는데 계속 남자들 연애는 했지만 결혼은 안 된 거야. "너 안 된다, 안 된다." 막 그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축하할 일이다." 막 그러면서. 근데 이 남자친구가 집에 가서 말해야 되잖아요. 내 친구보다는 나이가 많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35살 이상이니까 그분도 결혼 정년기는 거의 되신 분이잖아요. 가서 말했대요, 엄마한테. "엄마, 나 사귀는 여자 있을까?" 어머니 너무 좋은 거지. 이 아들을 장가 못 보내서 너무 걱정했는데, 그래서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런데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북한 여자란 걸 말해야 되잖아요, 부모님한테. 그래 갖고 "엄마." 등을 들이고 "사실은 근데 북한 여자야."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끔짝 스매싱을 쫙 날리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이놈아, 말이 통하는 게 어디냐." 그랬다는 거예요. 말이 통하는 게 어디냐고. 자기는 외국 며느리 들어와도 좋은데 말이 통하는 여자를 데려간 게 어디냐면서 너무 좋아하시더라는 거예요. 걔는 지금도 사랑받고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 없이 저희 다 봤거든요. 혼자 있는데 부모님이 그 자식도 봐주고 되게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는 속였어요, 시부모님을. 그러니까 중국에서 결혼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속였단 말이에요. 남편한테는 말했어요. 남자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니까 솔직히 말했는데 남편 쪽에서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이거 숨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낳고 살았는데 어느 날 중국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게 된 거예요. 그 엄마라는 게 그렇잖아요. 잊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에 있는 아이를 데려오게 됐는데 그러면 시부모님한테 얘기해야 되잖아요. 호적에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정말 어렵게 말을 꺼냈죠. "사실은 어머니 제가 중국에서 낳은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시어머님도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며느리의 얘기를 듣고 이러시더래요. "손주 하나 더 생겨서 좋다고." 우리 그 말 듣고 다 감동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안 좋은 사례도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남자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었는데 집에서 북한 여자라고 반대하신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남편이 거의 집에서 나오다시피 해서 살림을 차린 거죠. 아이를 낳고 살았어요. 그리고 아이가 돌이 지나서 두 돌이 돼서 시집에 다시 인사시키러 남편이 데려갔는데 문전박대했어요. 그래서 끝내 집에 못 들어가고 나왔거든요. 그런 집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 친구는 되게 이뻤어요. 이쁘고 착하고 우리 그 여성이 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우리 기수만 300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기수 중에 쟤는 제일 잘 될 것 같고 예쁜 애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은 이혼하고 그냥 그 낳은 아이하고 중국에 있는 아이 데려다 혼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친구가 몇 명이 돼요. 40대.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 남자 저는 소개해 주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50대 60대 분을 또 소개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저 오지랖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연들을 쭉 보면서 남쪽 여자고 북한 남자고 아니면 뭐 북한 여자고 남쪽 남자다 이거를 모두 떠나서 그냥 사람 사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내 출신이 어딘지에 상관없이 받아줄 용기가 있다면 받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 채널에도 이제 얘기를 이 후속을 만들어서 올릴 것 같아요. 근데 남한 여성이나 북한 여성이나 신랑감을 보는 조건은 거의 동일했습니다. 제가 그것도 다 봤거든요. 그랬더니 연봉이나 그리고 직장 상태나 뭐 이런 거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북한 여성이라 해서 더 낮은 조건을 원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려면 이 정도는 돼야지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조건이 그 여자들이 보는 조건이잖아요. 경제적인 게 우선이고 그리고 남성분들은 그냥 예쁜 거 아예 그거 우선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남한 여성을 만나도 되는 조건에 갖추고 있는 남성이에요. 그런데 북한 여성을 만나고 싶다면은 그것 외에 이 여성의 상처와 뒷배경까지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갸웃던 걸 것 같아요. 네, 그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탈북 여성을 만나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탈북 여성들 정말 안 꾸미고 나옵니다. 그리고 예쁜 말도 잘 할 줄도 모르지만 의리 하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수많은 가정을 거쳐오면서 느낀 바에 의하면 인간은 인간 때문에 살아가거든요. 네, 그래서 나에게 진심을 바치는 남자라면은 그 남자를 위해서 진심을 바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아는 언니도 한국 남자를 만났어요. 50살에 오셔서 60살 된 아저씨를 만났죠. 시부모님 돌아가시는 것부터 그 처가 식구들 돌아가시는 건 다 병원에서 간호해 줬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도 놀래거든요. 저 그랬어요. "언니 그거 간병인 부채도 되고 양로원 보내도 되는데 뭘 굳이 그렇게 고생을 하냐." 하니까 그 답을 하는데 좀 감동됐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북한에서 그 일찍 돌아가신 분들 되게 많은데 자기가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분들한테 해 주는 게 거기서 못한 거를 뭔가 씻는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열심히 해 주시는 거 보고 저도 좀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따뜻하게 다가오시는 진심을 보여주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여성을 만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오지 누나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굉장히 신생 채널이고요. 2달밖에 안 됐는데
오늘 얘기한 것처럼 저는 진실한 얘기를 전해주고자 합니다. 누군가에게 충격을 주는 얘기보다는 오래도록 평범하게 기억되는 얘기를 하는 채널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겪으면서 느꼈던 것들, 한국 사회에서 좋은 거는 좋다, 나쁜 거는 나쁘다, 솔직하게 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여러분께 북한의 현실이나 제가 느꼈던 것들을 진실하게 전하고자 노력했는데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가 정말 큰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으신 모든 분들이 저한테 관심 가지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찾아주셔서 제 채널도 구독해 주시면은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여서 기뻤습니다.